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책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아니, 다들 자유무역이 좋다고 하는데 왜 나라들은 자꾸만 보호무역이라는 높은 벽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정치적인 계산,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교과서에서는 분명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현실 세계, 특히 정치의 세계를 보면 끊임없이 관세를 매기고 수입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 경제 이론과 정치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이 미스테리의 비밀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딱 펼치면서 국민들 앞에서 내세우는 그 공식적인 이유들, 그 명분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보면요, 이게 꽤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네, 보호무역을 정당화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3인방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다. 둘째,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셋째, 아직 힘이 약한 우리 신생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논리는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전쟁이 나거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 무기나 식량, 마스크 같은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데만 의존하고 있다? 이건 정말 아찔한 망황이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 겪으면서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다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아, 최소한 마스크 정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구나. 바로 이게 국가 안보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일자리 창출 논리입니다. 값싼 외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공장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높은 관세를 매겨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희생을 대가로 특정 산업에 일자리를 그냥 억지로 옮겨놓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는 유치산업 보호론입니다. 말 그대로 아기 산업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나라의 신생산업이 저기 골리앗 같은 글로벌 대기업하고 처음부터 맨몸으로 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클 수 있을 때까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관세라는 울타리를 쳐서 잠시만 좀 보호해주자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19세기에 미국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키웠습니다. 이게 19세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인 2018년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다가 무려 3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국에 아직 힘이 약한 태양광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현대판 유치산업 보호 논리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호무역이라는 화려한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정치 게임의 법칙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이 게임에서 진짜로 웃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호무역의 정치학은 이 구도 하나로 거의 다 설명이 돼요. 자, 보세요. 특정 상품에 관세를 딱 매기면요, 그 물건을 만드는 국내의 몇몇 회사들은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이익이 소수의 생산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집중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같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소비자들은요, 그 물건을 몇백 원, 몇천 원씩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한 사람당 손해는 작지만 그게 모여서 아주 넓게 분산되죠. 자,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2018년에 미국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인데요. 여기 주황색 선이 세계 철강 가격이고 파란 선이 미국 내 가격이에요. 관세를 딱 매기니까 어떻게 되나요? 파란 선이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는 거 보이시죠? 덕분에 미국의 철강 회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자동차 만들고 집 짓는 다른 회사들, 그리고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소수에 집중된 이익이 다수의 분산된 손실을 이겨버린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보호무역이라는 정책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소수의 생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보호무역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학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정부는 국내의 이런 강력한 보호무역 압력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각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죠. 이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카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국제무역협정이나 국제기구들입니다. 전 세계의 164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한 약속인 세계무역기구 WTO도 있고요. 또 북미의 USMCA나 유럽연합처럼 지역별로 뭉쳐서 맺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WTO는 전 세계 무역의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요. 나라들끼리 무역 문제로 싸움이 나면 그걸 중재하고 판결해주는 심판 역할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라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유무역 시스템이 요즘 들어서 아주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유령이 다시 어슬렁거리고 세계 곳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2018년에 터진 미국과 중국의 무력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다가 25%라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때 전 세계 경제가 정말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오프쇼링이라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인건비 같은 비용을 아끼려고 공장을 아예 해외로 옮겨버리는 걸 말해요. 이러다 보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들은 텅텅 비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유무역이 결국 우리 일자리만 뺏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쌓이면서 보호무역을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보호무역은 국가안보, 일자리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둘째, 그 진짜 동력은 소수의 집중된 이익이 다수의 분산된 손실을 이기는 정치 논리에 숨어 있다는 것. 셋째, 그래서 각국은 WTO 같은 국제 약속을 통해 이런 유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최근 오프쇼어링에 대한 반발과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결국 무역정책은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의 무역협정은 어디까지를 다뤄야 할까요? 단순히 관세를 얼마나 깎아줄지 이런 무역 문제만 다루면 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 국가의 열악한 노동 기준이나 환경 파괴 문제 같은 것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까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